부동산 하락의 징조를 시그널을 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사실 이거는 후랭이님이랑은 사석에서 따로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부동산을 실제로 투자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저희 가족이. 근데 지금 부동산을 엄청 크게 하잖아요. 저희가 4개 지점에 직원이 막 40명이 넘어가요. 서울 및 어지간한 수도권 재개발 지역들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희가 막 떼돈 버는 줄 알아요. 떼돈 벌고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직원들한테 퍼센테이지 나눠주고 기본급 나가는 사람들 많고, 이게 사람들이 자영업을 해본 사람들 알아요. 직원이 40명이라고 생각하면 인건비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직원들이 돈을 많이 벌지 직원들한테 프로테이지를 많이 떼주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막 고정 막 사무실 비용 나가고 뭐 하고 하면 사실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그렇게 많이 안 남아요. 그런 건데 전혀 와닿지가 않는데?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돈도 안 되는 거를 왜 그렇게 하냐 얘기하는데, 딱 2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표면적인 게 있고, 제가 봤을 때 저희 아버지 얘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거의 사무실을 안 나와요. 공치러 다니시기 바쁜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제 생각이에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 저희 아버지가 봤을 때 공치러 다니면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랑 많이 다 어울릴 거 아니에요. 우리 4개 지점에 직원도 이렇게 많고 약간 허세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수익이 뭐 엄청 남지 않아도 그렇게 운영하고 하는 거가 약간 좀 그렇게 외형적인 게 있지 않을까가 일단 뭐 하나. 뭐 그것보다도 실질적인 걸로 가면 저희가 부동산 되게 많아요. 돈 많다로 자랑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지만 부동산이 아무튼 꽤 많습니다. 재산도 꽤 많고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저희는 앞서서 언뜻 얘기했잖아요. 저희는 시점 투자자라고. 작년 10월달에 등기 쳤고 이번에 6월달에 계약해서 아직 등기 안 친 거가 있고, 그러면 더 올라간다고 보니까 사는 거겠죠. 그러면 그렇게 샀을 때 이게 다른 사람들이랑 타격받는 게 달라요. 맨날 말만 하는 사람들이랑 시점 투자자는 다른 게, 저희가 설명 틀려요? 틀려도 너가 뭘 책임져 라고 할 수 있는, 저희가 그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풀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르죠. 내가 집이 한 채인데 1억이 떨어져요. 그럼 1억 손실, 이것도 크죠. 근데 저희가 집이 예를 들어 10채예요. 1억씩만 떨어져도 10억이죠. 더 많아요? 그러면 더 떨어질 거고. 그런 건데, 그러면 재산을 지키려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죠. 그 떨어지는 타이밍은 솔직히 몰라요. 우리가 바닥일 때랑 꼭지일 때랑은 그거는 몰라요. 지나고 보니까 바닥이었다 꼭지였단 거지. 근데 떨어지는 순간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릎에 서서 어깨 팔으라 라는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 어깨를 우리가 못 맞춰요. 그런 짤들 많잖아요. 어깨인 줄 알고 팔았더니 알고 보니 기림이었다. 목이 멈추지 않는다. 목이 막 계속 막 늘어나. 지금도 솔직히 많이 올랐죠. 엄청 많이 올랐죠. 저희도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어서 사실 더 샀어야 됐죠. 그랬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올라간다라고 봐요. 근데 언제 떨어지느냐라는 거는 솔직히 통계는 늦어요. 앞에서 막 거시경제 막 얘기해놓고서 막 이러면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진짜 떨어지는 거는 언제 떨어지느냐, 부동산이 제일 빨리 캐치해요. 갑자기 저희가 부동산 이렇게 넓게 하는 이유가 이제 나오죠. 저희가 제일 빨리 알아요. 갑자기 매수 문의가 뚝 끊기네? 갑자기 매도자들이 매물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네? 뭐 호가가 조금씩 막 떨어지네? 그럼 저희가 먼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지 않을까요? 딱 감지가 되는 거지. 애초에 전문가들은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통계가, 실거래가가 진짜 떨어지기 시작해. 통계가 찍혀. 그거를 분석해. 그러고서 보고서를 내. 언론에서 얘기를 해. 당연히 늦지 않아요? 부동산이 무조건 빨라요. 근데 그 부동산도 특정 지역에만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표본이 나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강남에 부동산이 있는데 강남 거래량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우리는 힘들어. 근데 다른 데들 막 계속 거래가 막 활발해. 그러면 객관적이지 않죠. 근데 저희는 그래서 넓게 하죠. 직원들을 이렇게 많이 뽑아서 규모를 유지하고, 거래가 없으면 간혹 인건비만 나가서 적자일 때도 있어요. 잘 될 때는 돈을 벌지만. 그래서 이게 가는데도 이렇게 규모를 유지하는 거가 저희는 저희 자산 유지하려고 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제일 빨라요. 지금 서울 전역, 경기권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막 서울, 경기 다 할 것 없이 막 매수 문의가 다 끊기고 매도자들이 막 매물 나오기 시작하고 호가를 떨구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장 저희 집부터 팔겠죠. 안 그래요? 진짜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 거는, 그걸 우리 부총리님 우스갯소리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게 떨어질 거라고 보면 본인 집부터 팔지. 저희는 저희 집부터 팔 거예요. 떨어질 것 같다. 그 실거주한지는 그렇게 생각하면 왜 집을 사지 말라라고
가라고 해요. 실거주 전체 사는데. 솔직히 집값 떨어질 것 같으면 전세로 있다가 나중에 바닥일 때 사야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려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저희 집부터 먼저 손질 치는 거죠. 지금 막 호가가 막 2, 3천씩 떨어져? 우리 거 먼저 5천 떨궈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주식은 타이밍 못 잡아요. 갑자기 속절없이 쫙 떨어지니까. 우리는 늦어요. 근데 부동산은 거래의 빈도가 낮고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장을 예의주시하면 팔 수 있는 타이밍이 있죠. 그러면 정답 나오죠. 언제 팔아야 돼요? 라고 하면 김재경 소장이 뭐 본인 집 팔았다라고 하면 아니 근데 구독자가 10만이잖아요 이제. 네. 얘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냥 얘기해야죠. 뭐 야. 저는 진짜 제 집 팔았다라고 하면 얘기할 거고. 근데 막 너도 나도 막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런 건 있죠. 김재경 소장이 팔았다라고 해서 본인도 팔았어요. 근데 알고 보면 목이 안 이거에서 막 이렇게 휘어진 거. 그러니까 그걸 저도 오판을 한 거죠. 막 예를 들어. 그래도 그거는 같이 간다라는 거죠. 맨날 본인은 책임지는 하나도 없지 막 말만 떠들으면서 떨어진다 얘기하는 사람 저희도 아쉽죠. 저희도 실행을 한 거잖아요. 약간 입만 산 사람들이랑은 좀 다르지 않나. 결이 다르다. 그렇죠. 적어도 우리도 아쉬웠다. 그래서 하락의 어떤 시작을 잡는 건 어떤 매수 문의, 그다음에 그렇죠. 매수 물건이 쌓이는 정도. 그렇죠. 친한 부동산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특정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안테나. 내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그게 부동산이 제일 빨라요. 통계 나오기 전에 무조건 현장이 먼저 빠르다. 이거를 기억하면 적어도 주식은 매도 타이밍을 잡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자고 일어나니까 오이씨 이러잖아요. 부동산은 내가 팔 타이밍 잡을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곳은, 여건상 안 되는 곳은 리모델링이 최선이 아닌가요? 뭐 그렇죠. 리모델링이 최선이긴 한데 그 반대로 말하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풀리기 시작하면 리모델링 죽죠. 그렇게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재건축은 저는 항상 맨날 얘기하잖아요. 목동 답이 없다 막 얘기했었던 것 중 하나가 재건축의 부푼 꿈을 안고 있지만 재건축이 안 되잖아요. 뭐 상계동, 중계동 이런 주공 아파트들도 최근에 테르무성 노원구의 가장 오래된 아파트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에 떨어졌거든요. 지금 현 정권은 재건축 규제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안전진단에서 다 무너져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목동이랑 상계동, 중계동 오히려 거기를 길게 보면 괜찮다라고 해요. 왜냐? 2년 실거주 요건이 폐지됐거든요.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2년 실거주 요건이 없어지니까 이제 안전진단만 남아있는데 아까 안전진단 다 떨어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 게 안전진단 요건이 가장 높은 게 구조 안정성 50%거든요. 근데 88년도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애들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 공격하다 보면 걔네들이 먼저 될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은 재건축을 떠들지 리모델링을 떠들지 않아요. 애초에 재건축이 될 것 같은 데는 재건축을 얘기하고 재건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리모델링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출발선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리모델링을 얘기하는 게 뭐냐? 대안이잖아요. 가로주택을 사람들이 왜 얘기해요? 재개발이 안 되니까 대안으로 말 그대로 차선택으로 가는 거고 근데 멀쩡한 재개발들 해줘. 우리가 예를 대표적으로 공공재개발 그런데 공공재개발 말고 민간재개발들 막 지정해줘. 그럼 공공재개발 있는 주민들이 공공재개발 찬성할까요? 막 특히 이사대책 공공재개발에 LHSH 단독 시행이야. 싫어. 그럼 우리 뭐 동의 안 하고 민간으로 가자 이럴 수 있잖아요. 애초에 차선택이라는 말을 반대로 말하면 지금은 차선이라도 맞을 수 있는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는 사람들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 스타조합장 있잖아요. 한용기 스타조합장도 제초한 뚫고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잘 안 해요. 근데 일단 조합설립 인가해서 관리처분 인가까지도 4, 5년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뭔가 바뀌지 않겠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진짜 예를 들어서 4, 5년 있다가 정권 바뀌고 국회도 한번 물갈이 되고서 예를 들어서 뭐 다 청사진대로 돼서 이제 재건축 규제가 없어졌다. 그럼 리모델링 하던 사업장들에서도 우리 다시 재건축 하자는 얘기 안 나올까요? 총회 열었을 때 동의율 75%가 나올까요? 안 나올 거거든요. 지금 다시 재건축을 회귀하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오히려 여기 질문에 답이 있는 거죠. 차선택이라는 거는 최선의 길이 열리면 최선으로 다 돌아갈 거고 제가 또 얘기했죠. 리모델링 공사비가 더 높아요. 리모델링 공사비 싸지 않아요. 우리가 뭐 그냥 대충 지으려고 하면 쉬운데 막 지하주차장 파고 하려면 당연히 건물 다 헐고서 지하주차장 파는 게 쉽지. 얘 구조 안정성은 보강하면서 탁 하고 또 파고 탁 하고 파고 공사비 장난 아닙니다. 난이도도 생각보다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여기서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요즘 건축 기술 많이 좋아졌고요. 그럼 용적률 높은 구축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이제 리모델링 밖에 없는 애들은 진짜 용적률이 답이 없는 애들. 용적률 이미 다 꽉 차 있는 그쵸? 애들. 그래도
재건축이 나요.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1대1 재건축. 어차피 공사비는 조합원들 돈으로 해요. 일반 분양은 어차피 없어. 용적률 꽉 채워먹었어. 이제 리모델링밖에 답이 없는 애들은 예전에 건축했었을 때 법적 상한이랑 지금 조례상 상한을 봤었더니 오히려 용적률이 깎이는 데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진짜 리모델링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막 용적률을 막 그냥 상한선대로 쫙쫙 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뭐 경기도 조례에서 상한을 어떻게 해놨다. 이런 데들은 오히려 깎이는 경우는 답이 없잖아요. 근데 용적률이 그대로다 해도 재건축이 오히려 낫죠. 굳이 어차피 공사비 얘기했잖아요. 공사비라도 싸면 리모델링이 답일 수도 있는데 공사비가 막상 뚜껑 까보면 싸지도 않아요. 그러면 1대1 재건축하는 게 낫죠. 완전 세핑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거는 구조도 애매하고 세미 신축되고 뭐 이런 건데 굳이 리모델링이 답인가? 근데 문제는 재건축은 1대1 재건축을 해도 재초안이 부과되는 구조거든요. 일반 분양이 있든 없든. 그래서 그런데 재건축 초과익 컨설팅이 해결된다? 리모델링 시장은 무너지겠죠. 그건 진짜 특수한 애들 말고는. 수직 중축 규제 완화와 새로운 공법이 나올 것 같아요. 기술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수직 증축은 죄다 지금 안전진단에서 다 무너지고 있죠. 허가가 안 떨어지니까. 왜냐면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딱 한 건데 통과된 데가 있는데 약간 거기도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전문가들도 불안한 거죠. 내가 허가를 내줬는데 그때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때 연관된 공무원들도 죄다 끌려갔거든요. 너 뭔데 이거를 허가를 시켜줬어? 감리니 뭐니 막 이랬는데 내가 이거를 수직 증축을 내가 도장 찍었다가 내가 어떻게 될까? 법으로는 허용이 됐지만 그 사람들이 사례가 없다 보니까 되게 보수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수직 증축으로 가던 데들이 다 수평 증축을 회귀하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수평으로 가자. 그러면 여기 청담 레미안 로이뷰, 레미안 대치 하이스턴, 도곡 쌍용예가 이런 애들은 다 수평 증축이에요? 그쵸. 수직 증축은 지금 완공된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 리모델링은 안 좋으냐? 라고 하면 또 그렇진 않아요. 리모델링은 이슈 만들기는 딱 좋아요. 테마. 그렇죠. 테마주. 뭐 그게 진짜 테마가 실현되고 안 되고는 떠나는 거죠. 재개발 예정지. 제가 맨날 재개발 예정지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물 빠지면 이제 죽어나가는 거지만 일단 물 들어올 때는 그 타고서 가다가 나는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재개발 예정지 얘기도 아마 몇 년은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지금 들어갔다가 2년 뒤에 털고 나오고 이거는 방법일 수는 있어요. 똑같아요. 리모델링도 솔직히 재건축 규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내가 리모델링은 들어가요. 리모델링 이제 막 초기야. 리모델링 막 떠들려고 해. 그럼 그 김지경 소장 영상 보고서 리모델링 동의하지 말아라 이러면 안 돼요. 동의하셔야죠. 동의해서 조합 설립 되는 순간 2억이 뛰어 올라가는데 그냥 아무 말도 없는 구축 아파트였다가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가 낮다라고 하는 순간 2억이 뛰어요. 그러면 리모델링 당연히 찬성해야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팔고 떠나면 되죠. 완성되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안전진단 통과됐습니다. 우리 뭐 건축심의 통과됐습니다. 이러면서 막 오 하다가 분담금 나오기 전에 팔고 떠나면 되는 거지 굳이 끝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가 결정적인 그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은 완성될 때 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분담금 내도 그 기회비용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리모델링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막 그때도 보면 리모델링 전과 후 분담금 감안했을 때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계산해 보세요. 약간 절차 좀 다르지만 우리 이주 철거하기 전에 그때 시세랑 분담금 납부하고서 입주하는 거 그렇게 비교해 보면 다르죠. 왜 리모델링 전후로만 비교해요? 리모델링 이슈 나오고서 쫙 올라간 다음에 팔면 됐잖아. 근데 분담금 낼 필요 없잖아. 굳이 이주하면서 내가 뭐 어디 전월세 구하고 이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때 파는 게 제일 좋지. 거기서 쫙 이미 올라가 있어요. 어느 정도 기대치가. 거기서 분담금 얹어. 그리고 내가 그 공사 기간 동안에 딴 데 사는 기회비용들 그것도 얹어. 그리고 완성됐을 때 좀 올라가긴 해요. 근데 완전 신축 가격은 또 아니야. 그래도 올라는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접적인 비교를 하려면 그때 시점에 다른 데 갈아탔어도 걔네들도 올라갔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사람들이 본인 보고 싶은 대로만 해석해요. 리모델링은 그런 이슈 만들어서 팔자. 그러기는 되게 괜찮고. 확고하시네요. 네. 리모델링에 대한 생각은. 아마 뚜껑 열리면 재건축 규제 완화되는 순간 리모델링이 싹 사라질 거예요.